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지도부와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삼겹살이었습니다. 삼겹살처럼 당 정이 하나 되자라는 의미로 대통령이 직접 메뉴를 골랐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두 손 잡고 함께 가자. 굉장히 화기애애한 만찬 분위기였습니다. 그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및 지도부 간의 만찬이었습니다. 만찬 메뉴는 삼겹살이었습니다. 삼겹살처럼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로 대통령이 직접 메뉴를 픽했다고 합니다. 러브샷도 했다는데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술 못하는 한 대표를 위해서 제로콜라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뭔가를 많이 준비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워딩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나를 믿어달라, 믿고 맡겨달라 이런 얘기도 측근들에게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당정 관계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러브샷. 동아일보 3면에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77일 만에 마주 앉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지도부에게 어려운 일 혼자 해결하게 두지 마라.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마라. 라며 우리 한 대표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다라고 합니다. 대표 당선 하루 만에 바로 만찬 회동을 가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선거는 다 잊어야 한다. 라며 맥주와 콜라 사이에 러브샷도 있었다고 합니다. 맥주와 제로콜라의 콜라보레이션. 술 못하는 한 대표를 위해서 제로콜라를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삼겹살과 모둠 쌈도 준비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도미노, 중앙일보 1면입니다. 팀원 위메프의 자금 지급 불능 사태, 수천억 원의 소비자들의 도미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휴가철을 앞두고 티몬과 위메프에서 항공권 및 여행 상품을 구매하신 많은 소비자분들 중에서 항공권이 취소됐는데 구매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서 피해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요 은행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카드 결제를 다 탁탁탁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피해 상황의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수술, 한국경제 8면 기사입니다. 왜곡된 의료 수가 대수술, 중증 응급 더 많이 올린다라는 겁니다. 복지부가 건보정책 심의위를 의결했습니다. 23년 만에 차등 인상시키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이 이 성형시술 등보다 정말로 필요한 항목에서의 의료 수가가 낮거나 같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이거 손보겠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간판만,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장관도 정책도 없이 간판만, 여가부 공석이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5개월째 방치돼 있습니다. 유령 여가부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 찌양 사건이 터져도 근본 대책 없고 입장조차 여가부가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 브리핑한 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메뉴는 삼겹살이었고요.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러브샷도 있었습니다. 첫 최고위도 조금 전에 열렸습니다. 새로운 소식들도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열리고 있는 의원총회 모습을
저희가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과 방금 한동훈 대표가 악수를 한 모습입니다. 사실 최근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의원,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마찰도 있었는데 조금 전 이철규 의원과 굉장히 악수를 하는 모습도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인사하는 모습. 지금 박정하 의원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박정훈 의원, 박정훈 의원 모두 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 의원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원은 아닙니다. 의원, 원외 당 대표이라 의원총회에 참석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대표가 되고 첫 의원총회인 만큼 의원들과 만나서 일일이 다 악수를 하기 위한 참석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여기에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인사말도 있겠죠. 기자들이 저렇게나 많습니다. 자, 의원총회의 모습, 지금 장동혁 의원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최고위원 지도부 그리고 한동훈 대표 63%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이 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한 대표를 반겨주는 모습도 저희가 발빠르게 실시간 지금 이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돌직구에서는 생방송에 강합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한동훈 대표 발언 나오면 저희가 또 생방송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첫 최고위 회의도 있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났고 당대표가 당선됐고 최고위원들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첫 최고회의인데 뭐라고 밝혔는지 한동훈 대표의 조금 전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대표의 발언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 지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당심과 민심이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똑같이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그동안 민주당이 발의했던 최상병 특검법을 아마 기습적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 회의 조금 전 한동훈 대표 발언이었는데 국민의 선택과 당원의 선택이 일치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3%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심, 민심과 당심이 굉장히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걸 좀 언급했습니다. 지금 수석 최고위원 장동혁 최고위원의 모습도 있고요. 오늘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기습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신임 한동훈 대표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가 언급했듯이 민심과 당심은 모두 어대한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62.65%, 여론조사에서도 63.46%. 지금 한동훈 대표 앞에선 당심 몇, 민심 몇 구분의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원들의 선택도, 일반 국민들의 선택도 거의 동률, 63. 야,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다른 후보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선거인단, 그러니까 이 당원들의 투표와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달랐는데 한동훈 대표는 유독 당원도 국민도 63 같았고요. 막 압도적인 당선 숫자, 지지 숫자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 전당대회도 나오셨었겠지만 안용환 의원님, 아니 특이한 게 두 가지예요.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는 당대표. 근데 모두 다 압도적인 63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죠.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당대표 선거 또는 대권 후보 선거를 할 때 일반 당원들, 이제 권리당원을 이야기합니다. 권리당원 표심과 국민들 표심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야 이거 7대3이냐 8대2냐 갖고도 엄청 싸웠었잖아요. 엄청나게 싸우죠. 이번은 이제 8대2를 했었지만은 네. 그 비율이 이제 다르다는 걸 전제로 그 비율이 논쟁이 된 것이죠. 과거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의 싸움이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또 그렇죠. 후유증이 컸었던 데였는데
그때도 당심과 민심 차이가 났습니다. 당심 같은 경우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지만 민심에서 이명박 후보가 이겼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슷하게 나왔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의미가 같고요. 있다. 네. 뭐 지난번 김기현 뭐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역대 이준석 당대표 선거 때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비슷하게 나왔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압도적 수치의 의미라는 표현을 하니까 또 떨어지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약간 배려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네. 그러나 어찌됐든 본인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첫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발언으로 말미암아 한동훈 당대표 이제 과거는 비대위원장이었지만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비대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거고 지금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무너졌던 당을 제대로 세우고 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의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당대표 어제 그제까지는 후보였죠. 네.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보다 반대편에 섰던 의원들이 더 많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당심을 추스리는 그런 예.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의 발언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분류됐던 이뇨한 최고위원이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당대회 때 선거 때 일어난 여러 말들은 뒤로 해주시라.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겠다. 한 대표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친윤계로 분류됐던 이뇨한 최고위원도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친윤계 최고위원들의 이런 한 대표 지지 발언은 어제 용산에서의 대통령과의 만찬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도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사실 제가 오늘 돌직구쇼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몇몇 의원들에게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무관치 않다. 용산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 기류가. 이런 분석도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만찬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뭐 살이 더 빠졌어? 아니 우리 임 교수님도 좀 빠지신 거 같네? 예, 조금 빠졌어요. 국민의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우리 한동훈 대표, 우리 한 대표 그리고 주변 이 지도부에게 한 대표를 외롭게 두지 마라.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겁니다. 메뉴 선택부터 제로 콜라 준비까지 대통령이 세심하게 챙겼고 만찬도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 용산의 스탠스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용산은 계속 변함이 없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이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도 뒤늦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진실이 뭔지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을 보면 분위기는 좋다 이거겠죠. 용산 대통령실 내 파인그레스 야외 레스토랑에서 한동훈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 외롭게 만들지 말고 잘 도와줘야 된다. 맥주와 제로 콜라의 콜라보레이션, 러브샷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찬 메뉴도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는 겁니다. 시종일관 어제 만찬의 메시지는 화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추쌈도 화합을 뜻하는 모둠 상추쌈. 그냥 상추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둠 상추쌈. 그리고 삼겹살 뭐 등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합니다. 라이브입니다. 생방송으로 연결해 드리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당심과 민심의 숫자가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국민의힘에
변화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 명령을 받들고 용기 있게 그 명령을 실천하자는 말씀드립니다. 국민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서 국민의힘을 더 국민을 위한 당, 국민의 힘이 되는 당으로 바꾸고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다시 모으겠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명령하신 변화는 첫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미래를 위해서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대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민심 이기는 정치였고 민심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유능해집시다. 지금 우리 정부 충분히 유능하고 충분히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한미 가치동맹을 완전히 재건했고요. 무너져버린 불법에 대한 대응 원칙을 바로 세웠습니다. 무너져버린 원전 산업을 재건했죠. 무너져버린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다시 복원해서 국민들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은 저희가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출마할 때 말씀드렸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과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기능의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서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변을 확대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웃으며 지내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몸살인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방송장악사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전당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그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에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전당대회 과정 내내 방송장악사법과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왔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의원총회에서의 인사말 저희가 생방송으로 연결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당대표 이후 전당대회 이후에 첫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의원들 간의 어떤 상견례 자리일 것 같고요. 앞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과도 악수를 했고 한동훈 대표와 먼 의원들과도 화기애애하게 악수하는 장면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만찬 이야기 하던 중에 한 대표의 연설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해 드렸는데 만찬 메뉴가 상당히 중요하고 대통령이 또 만찬의 진심이잖아요. 만찬 메뉴 다시 한번 보시죠. 만찬의 진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상 이런 메뉴를 다 신경 썼다. 삼겹살과 모듬 상추쌈 그리고 술 못하는 한 대표를 위한 제로 콜라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고요. 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겹살은 막역한 사이끼리 먹는 대표적 한국 음식 맞죠? 처음 만난 사람끼리 삼겹살 먹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막역하다 이거죠. 가족 같다.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에 나가자는 뜻의 당정 대통합 의미다라고 해석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술을 안 마셔도 술자리를 자주 하라. 상가집도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참석자들에게는 대통령이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된다. 다 같은 동지다. 바로바로 소통하시라라고 소통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네. 삼겹살은 처음 만난 사람끼리 먹기에는 조금 번거롭고 조금 그래요. 맛있어도. 먹을 수는 있어요. 아, 먹을 수는 있고 정말 삼겹살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니 제가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 네. 굳이 뭐 이렇게 좋아하면 삼겹살에 소주 대표되는 그런 거는 뭐 소탈하죠. 예, 편안하게 그냥 이거 대표적인 음식들이니까 가능한데 특히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저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뭐 대통령 평소 또 음식에 굉장히 진심이시잖아요. 김치찌개, 계란말이로 대표되는 예.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메뉴도 골랐다고 대통령실 얘기하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화합과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는 네. 그런 분위기 시도는 좋았는데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소통해야 된다. 대통령이 정작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여러 차례 대표들이 지금 이렇게 아웃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정작 대통령은 그 소통과 이런 걸 하고 계시는지 다 잊어버리신 거 맞는지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는데 더군다나 지난번에 작년 3.8 전당대회 때는 낙선자들은 초청 안 했거든요. 네. 신임 지도부와 직전 지도부, 비대위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낙선자들까지 다 불러서 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신임 대표와의 두 사람만의 어떤 긴밀한 대화나 소통은 좀 어려웠을 거고요. 뭐 보니까 한 20명 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이 모여서 일단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띄운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이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현안들 산적해 있고 또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또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가 궁극적인 목표가 될 텐데 어제 만찬은 만찬이고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어제 근데 김재원, 김민전 최고가 벌써 견제구 날렸었는데 오늘 또 인요한 최고위원은 약간 다른 뉘앙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복잡 미묘한 어떤 표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지 한동훈 체제가 좀 더 공고해질 수 있는지는 오늘부터가 시작이겠죠. 조금 전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도 열렸어요. 안영환 의원님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총회와 최고위원 회의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는 최고위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 의장 등이 이제 참석하는 거고 의원총회는 이제 원내 의원들이 그렇죠. 원내대표 예, 중심으로 예. 하는 회의라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의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 인사이자 당 대표라. 대상은 아니지만 좀 뭐 김재섭, 김용태, 돌직구 멤버들 인사하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의총에 오늘 이제 당대표, 신임 당대표로서 자격으로서 참석을 한 거겠죠. 네. 이제 방금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고위원 회의는 국민의힘 당의 최고 지도부의 회의입니다. 당내에 관한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선거의 뭐 공천이라든지 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의견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의원들의 대표 경우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은 선출직으로 뽑힌 당대표를 포함한 5명, 그다음에 지명직 1명,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한 대표가 임명을 안 했어요. 했죠. 그렇게 네. 그들이 모여서 당무를 최종 결정하는 거고요. 원내대표 의원총회는 말 그대로 108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참석할 자격은 없지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주요한 의사 결정이 있을 때는 당 대표가 참석해서 의원들 의견을 듣고 가끔 감시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장 문제된 게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가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당 대표인 한동훈 당 대표는 만들겠다, 발의하겠다는 거고 지금 대다수의 의원들은 필요가 없다. 야당한테 왜 휘말리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런 안건은 당대표가 우선권을 갖느냐 원내대표가 우선권을 갖느냐 네.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건은 이제 법안에 관련된 안건입니다. 법안에 대한 안건이면은 역시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뜻을 모으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죠. 그런데 또 저건 법안을 넘어서는 또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놓고 지금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모습이 나옵니다만 저게 충돌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당대표가 주도한 최고위원회의 생각과 의원들이 주도하는 또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원내대책회의의 또 의원총회의 갭 이것을 좁혀 나가는 것도 국민의힘의 하나의 과제다. 한동훈 당대표가 직면한 과제 중에 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방금 언급하셨던 이 최상병 특검 법안, 한동훈 대표는 경선 기간 중에 국민의힘이 제3자가 추천하는 공정한 최상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분류되는 김민전, 김재원 두 명의 최고위원이 이에 반대하는 뜻을 어제 내비쳤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뭐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아마 원내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108명의 의원님들은 원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말씀하시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 예. 다만 이제 앞으로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자꾸 답을 요구받을 텐데요. 그냥 국민의 눈높이 또는 민심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당대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로 들리는데 친윤계 최고위원 김민전 의원이잖아요. 김재원 의원도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가 도대체 뭔 뜻이냐 뭐라고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벌써부터 전당대회 끝나고 다음 날이잖아요. 직후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날선 대화 발언으로 들리는데 우리 이제 말을 할 때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죠. 근데 본인은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 끝난 지 한 이틀밖에 되지 않고 어제는 하루밖에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서 원래 이제 반대 입장은 맞고요. 추후에 뭐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이제 막 전당대회 끝났잖아요. 네. 근데 김민전 의원은 하는 말이 이거 원내 얘기니까 당대표는 이건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가 듣기 그렇죠. 들리고.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김재원 최고 이야기는 맨 민심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회의가 굉장히 이게 일사불란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예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친한이 아닌 최고위원을 뭐 인요한, 김재원, 김민정 3명을 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선 이후에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플렉시블한 유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김민정은 좀 덜하고 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전당대 선거 과정을 보면 엄청나게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김재원 최고가 당선되려고는 예상은 저는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당선되고 나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한동훈 대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사람이 1순위는 이제 김재원 최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당신 민심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동훈을 왜 저렇게 압도적으로 네. 뽑아줬느냐를 국민의힘이랄지 보수층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자체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보수가 변화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사표시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네.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랄지 아니면 이걸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윤계 최고위원들 2명 정도 이번에 당선이 됐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임명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회 권영진 의원, 대구시장 출신이죠. 김종혁 원외인사 조직부총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함합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친한계 인사로 꼽힙니다. 사무총장의 송석준 의원과
박정아 의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하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선의 이양수 의원 이름도 거명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이양수 의원은 안 맞겠다라고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에 친윤 정정식 의원이 유임될까 바꿀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친윤계 그룹 안팎에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김옥균 프로젝트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이 비판을 한 발언도 많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옥균 프로젝트는 일단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에서 4명을 친윤계 의원으로 만들어서 4명이 동시에 사임을 하게 되면 그 지도부는 폭파된다라는 약간 그 개연성 떨어지는 프로젝트라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뭐 기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친윤계 최고위원이라고 해봤자 김재원, 김민전, 이뇨한 의원 3분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2명이 됐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제외하고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4명이 이렇게 반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와해가 됐는데 근데 그 방식 이외에 최고위원회 안에서도 충분히 당대표를 흔들 수 있죠.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뭔가 의견이 부딪혔을 때 뭐 표결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한동훈 대표 역시 민주적인 그 정당 운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 안에서 이견이 나왔으면 뭐 더 듣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들으면서 조율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좀 이견이 계속 상충되다가 뭐 결국 투표로 갔을 때 그럼 결국 다수의 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뭐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뭐 유임한다 이런 얘기 글쎄요 좀 타당의 인사지만 좀 너무 순진한 얘기가 아닌가. 지금 탕평할 때가 아니다. 그럼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당선증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김재원 최고랑 김민전 최고의원이 선전포고한 거예요. 지금 그거 참 오래된 표현이에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아주 그 검찰총장도 지금 패싱 논란인데 이거 당대표 패싱 논란이나 다름없는 발언이거든요. 네. 두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의견이 부딪혔을 때 원내대표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 전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뭐 원내 전략, 뭔가 원내에서 어떤 정책을 먼저 논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내대표의 권한이고 전체 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내대표에게 당대표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좀 이임한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투톱 체제가 의견이 달리했을 때 이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발언은 저는 이건 처음 들어보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대표 패싱이다. 당대표 패싱을 하겠다는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당선증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순진하게 생각하다가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근데 저는 그래서 어제 김재원 대표가 그 얘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모호하다. 대체 뭔 말이냐. 대체 나도 알고 싶다 하면서 약간 조롱 섞인 듯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저는 답한 겁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 때랑 지금 그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당신과 민심이 모두 똑같이 63%를 지지해준 당대표입니다. 이거 저 응답한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전당대회에서 민심과 당심이 항상 조금은 다르게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다. 내가 한동훈이 지금까지 말했던 얘기가 보수 지지층을 원하는 보수를 정당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과 당신 모두의 지지를 받는 그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내가 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에 저 반박한 거라고 봐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건데 뭘 더 설명해야 되냐. 뭘 더 설명하냐.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뭐 중재안이라든지 그리고 당대표 어제 그저께 그 당선되자마자 물어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관련돼서 그것은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 발언 전부가 내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발언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재원 최고가 지금 친윤 쪽에서는 1등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에서는 2등인데 근데 또 원외입니다. 원외 최고위원들의 특징은 최고위원회에서 최대한 뭔가 이목을 끌어야 되고 언론의 집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발언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와 아마 각을 세우는 발언들을 많이 할 건데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전포고를 한 입장에서 오늘 받아치긴 하셨지만 뭐 인요한 최고 정도가 아마 좀 유연하게 대처하더라도 저는 최고위에서의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정책 아니면 하고 싶은 방향으로 당을 이끌려면 탕평은 너무 한가한 소리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그래픽으로 띄워드렸습니다만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도 최고회의에 들어가는 멤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한동훈 대표가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라는 거죠. 그 당에 또 살림살이를 꾸려야 되는 사무총장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한 대표와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인선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곁들여 드립니다. 더 이상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 당원들의 선택에 실망했다던 홍준표 시장이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컴백.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제 실망. 당분간 당무 관여 안 할 것이다. 어제 하루 만에 제2의 화양연화. 당원들 선택에 실망했다. 실망을 2번. 당분간 대구시정 집중하고 운동 열심히 하겠다. 떴다 방에 언제까지 놀아나나요? 라며 하루 만에 홍준표 시장이 돌아왔습니다. 자, 떴다 방에 언제까지? 당분간 여러 번 쓰셨네요. 여러 번 쓰셨어요. 당무 제2의 화양연화. 당무 개입 안 하겠다더니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루만이거든요. 하루만. 김정은 의원님, 하루 만에 너무 빨리 컴백이 너무 빠르신 거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네, 우리 모두 그럴 줄 알았죠. 네. 절대로 못 참으실 거라는 거. 없으면 또 허전해요, 이제는. 예, 추임새가 굉장히 네. 예, 적절한 시점에 들어오시는데 그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당원들께 뭐 실망스럽지만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뭐 이랬지만은 당분간 대구시정에 집중하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온전히 대구시정에만 집중한 건 아니었나 봐요. 살짝 다른 일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 점에서 참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전당대회 내내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끝나고도 아마 그러면은 제가 되묻고 싶어요. 홍준표 시장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될 거라는 거를 전혀 짐작도 못했다는 것인지 또 뒤집어 생각하면 그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그 지사가 유일하게 한동훈 후보만 당시에 안 만나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당심이 거의 일치하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 당분간은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를 못 참고 다시 참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시 뭐 참전을 이미 그냥 선포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제 당분간이 안 하겠다고 한 말은 이제 이미 지나간 말이 돼버린 것 같고 어떤 형태로든지 내도록 이제 그 건건이 다 한마디씩 하시지 않을까. 다시 돌아오는 홍준표 기대가 됩니다. 예, 이원석 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찰총장을 간장종지만 하다라고 하면서 막판 한마디 또 더 붙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처럼 이렇게. 그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홍 시장은 SNS를.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법무장관과 설전 때 법무장관이 용산과 중앙지검 소통을 언급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법무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총장 패싱 공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중앙지검이 왜 우리를 감찰하느냐,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다라면서 대검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찰에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특히나 사표를 던졌던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영부인을 설득해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며 사표를 던졌던 일선 수사팀이었던 김경묵 부부장 검사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화를 걸어서 사의를 철회하고 복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경묵 부장 검사는 사표를 철회하고 복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수사팀 동요 가능성이 있다. 수사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 미뤄라. 라며 공개 반발을 했었어요. 그러자 대검찰청에선 그럼 수사에 지장 없도록 차분하게 진상을 파악하겠다. 이게 모양새가요. 글쎄. 자, 안용환 의원님.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뭔가 굉장히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잖아요.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 이거는 뭐 원칙에 맞지 않는 수사다. 라면서 도대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며 진상조사하겠다. 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대차게 나섰는데 수사팀 검사들이 반발하고 중앙지검장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라며 또 반발하고 감찰은 안 된다라고 또 반발하고 대통령실에서
총장 지금 정치하냐? 라며 반발하고 국민의힘에서 아니 뭐 야당 인사가 할 법한 얘기를 검찰총장이 하느냐라고 또 반발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과 며칠 만에 한 발이 아니라 한 두세 발 정도 뺀 듯한 모양새인데 감찰하겠다 하더니 감찰도 그럼 차분히 이게 뭐냐 하더니 사표는 넣어놓고 다시 복귀해달라. 뭔가 약간 용두사미 느낌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검찰이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압도적 일입니다. 네. 상당한 일입니다. 검찰이 전 세계에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것도 대한민국의 압도적 일입니다.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검찰 출입 기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 검찰 출입해 왔지만 항상 무슨 기자들이 많아 검찰에.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검찰이 이렇게 부각이 돼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입니다. 먼저 그걸 전제하고요. 두 번째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 장소에 관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 부부장 검사가 이건 뭐 장소가 무슨 필요하냐? 그러나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화된 사건이기 때문에요. 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이 서울로 경남에 김해 사저에 있는 용무에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부산에 검찰이 와가지고 그냥 호텔이든 아니면 뭐 사저든 부산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해서 조사를 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와서는 또 누구는 뭐 이러니까 논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과정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 이게 조직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제가 그 문제를 드리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찰총장의 반응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반응에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검찰총장이 저렇게 이른바 포토라인 아닙니까? 자기가 출근하면서 가방 하나 들고 나오면서 그때 대개는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변인실에서 오늘 총장님이 한마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놓고 와서 작심한 듯 발언을 하는데 저는 검찰총장이 왜 저렇게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하고 싶으면은 대변인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은 자기 의사를 흘리면 되는 겁니다. 흘리면은 뭐 담당 부장 검사들 대검의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참모들이 오늘 회의 갔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 이렇게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저렇기 때문에 총장이 정치하는 거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죠. 예.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자기를 패싱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중앙지검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체적인 책임은 검찰총장이 지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받는 월급,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에는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는 검찰 내에서 잡음이 나오면 총괄 책임자는 부처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중앙지검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제3자화 시킨 다음에 감사를 하겠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다. 감찰은 조용히 하는 겁니다. 무슨 감찰한다고 소문내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반발하고 그러니까 또 고개를 숙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의 처신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그런 전제는 중앙지검도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검찰은 검찰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전체 명령 복종의 틀이 굉장히 잡힌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치화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검에서 이 중앙지검과 수사팀에 대해서 대면 조사할 방침을 세우자 일선 검사들이 반발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즐겨 쓰는 법불아귀. 법은 누구에게도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뜻. 법불아귀. 그러자 일선 검사들이 우리가 아귀냐? 검찰총장 때문에 아귀가 됐다라며 아귀 반박도 나왔다고 합니다. 대검에서 감찰부가 떴어요. 야, 면담 조사하자. 그러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수사팀 동의할 수 있다. 협조할 수 없다라고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에 대한 모욕이다. 고생한 검사들을 아귀로 만들었다.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이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비판했기 때문이죠. 감찰부 전화 받으면 사표 낼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표를 냈었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주변 인사에게 아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법불악위, 법 집행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법불악위.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며 동료들에게 아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신 뉴스는 이 총장이 아귀에게 전화해서 복귀해달라 해서 아귀는 사표를 번복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법불악위. 일단은 수사팀의 반발이 상당한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아귀 설정. 아니 근데요. 아귀를 보일 수 있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누가요? 수사팀에서요. 수사팀이. 아니 그게 아귀를 보일 짓이 아니다고 하면 왜 보고 안 쳐? 검사 선배 김광삼은 아귀 맞다. 아귀 맞다는 말은 아니고 아귀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네. 아니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했어요.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제3자 장소에서 조사받겠다고 하면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보고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제3의 장소를 정했어요. 자, 조사 다 끝난 다음에 거의 끝날 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검찰총장이 명령했던, 지휘했던 그 내용을 완전히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김건희 여사 조사했으면 됐지. 그거 끝날 일이에요? 아 당연히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진상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팀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호와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했는데 왜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진상조사하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아, 대한민국에서 검찰청 청사처럼 보안과 경호가 잘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를 조사 안 받으려고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혁혁한 성과를 거뒀는데 왜 이런 걸 악유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사의 목적이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 뭐 조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실을 밝혀서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청사에서 조사받고 결과를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마 두 건 다 무혐의 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혐의를 냈으면 사실은 야당의 공격도 과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특검이랄지 뭐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네. 검찰의 분란을 일으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왜 저렇게 언론에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원석 총장은 사면 초과예요. 법무부에서 패싱하죠. 대통령실에서는 총장으로서 인정하지 않죠. 수사검사들은 계속 항명하죠. 그럼 이원석 총장이 믿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자기는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언론밖에 없는 거거든요. 총장이 꼭 그렇게 마음을 다 얘기해야 합니까? 아니 총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 본인의 생각할 때는 이게 전혀 안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고 언론에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요.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것이 네. 검사를 잘 아시니까 총장이 그렇게 소신 있게 언론에 얘기를 한 것이라면 감찰도 한 발 물러서면 안 되고 대면 조사도 대면 감찰도 총장 지시하에 뭐 소신대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사표낸 검사에게서는 전화해서 복귀하라 하고 대검 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대검 감찰부의 이 대면 조사도 또 한 발 뒤로 물렀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건 이제 이원석 총장의 한계예요. 자, 감찰을 진상조사 하려고 하면 끝까지 가야죠. 예.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항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과 원칙을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대한 권력 앞에서 뒤로 물러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임기가 2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총장직을 계속 또 고수하고도 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의 딜레마죠. 저 같으면 사표 바로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원칙과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표를 던져야죠. 그러면서 자기의 결기를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하지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또 저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뭔가 자기가 계속적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나는 임기를 마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욕을 참아내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임기까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든지 앞으로 2년 임기를 채우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불 악위.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후배들은 악위를 어떻게 만드냐. 난 후배들의 반박. 외압보다는 내부 질서와 관련된 문제도 좀 커 보이는데 악위냐 아니냐. 성취훈 부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다 악귀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악귀가 덜 악귀한테 너가 더 악귀야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악귀라는 표현이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사표냈다는 검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사표낼 결기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했어야죠. 왜 용기를 거론댔습니까? 용기라는 것은 권력을 더 크게 가진 자에게 써야 되는데 그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게는 용기를 쓰지 못하고 왜 검찰총장에게 갑자기 용기를 씁니까?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는 뭐 안타깝지만 만시지탄이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사실상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레임덕이 다가오고 있을 때 갑자기 법불하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취임할 때부터 법불하기를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자 했다면 정말 그립감이 있을 때 정말 통제력과 지휘력이 있을 때 이거를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하고 대통령에게 뭔가 아니면 대통령실에게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게 공개 소환 요구를 제대로 했었다면은 그때는 하지 못하다가 사실상 레임덕에 와서 이런 후배들에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욕보이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너무 늦게 그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한 보도가 툭 나왔습니다. 이 보도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보도 같은데 일단 어떤 보도 내용인지부터 보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JTBC와 한겨레신문 보도예요.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7일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더라 라는 JTBC와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온 겁니다. 보도 매체가 JTBC와 한겨레라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자, 그러자 법무부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박 장관과 이 총장 대회에서 관련 언급을 한 바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기자하셨잖아요. 네. KBS 기자하셨잖아요. 오래 하셨잖아요. 네. 법조 하셨죠? 네. 이게 JTBC 한겨레신문에서 툭 나왔어요. 다른 매체에서는 안 나왔어요. 네. 법무부에서는 그거 사실 아니다. 가짜뉴스다. 라고 반박하고 나왔는데 법칙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보도를 누가 딱 JTBC 한겨레신문에게 흘렸지? 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지금 기사 내용이 굉장히 좀 명확해요. 했다더라가 아니라 말이 용산과 서울중앙지검까지 이야기 이어지기 때문에 명확하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저 건이 그렇다고 제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특정 측에서 특정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대외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언론 브리핑 앞에 그 기자들 앞에 서는 것도 여론전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검찰총장이 여론조선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저런 팩트가 제 추정 이제 과거의 사례를 비춰본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것도 이제 일종의 여론 플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용산과 서울중앙지검이 직결함으로 나는 배제돼 있다, 패싱이 돼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저 이야기가 검찰총장이 참모들하고 무슨 법무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흘러나왔을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법무부 관련 저런 이야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수사 열심히 하고 공정하게 하는 건데 저게 검찰 내부의 일을 가지고 자꾸 분란을 일으킨 것도 당사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밑에 만약에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걸 다독거리면서 막고 자제를 시키고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총장 대검의 최고 수뇌부에서 저런 이야기 흘러나왔다면 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법무부와의 저런 충돌 과정 또는 중앙지검과의 충돌 과정이 있다는 거 물론 검찰총장이 외롭고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다두과를 가야 되는 것이 검찰총장의 무거운 직무이자 직책이고요. 해야 될 일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두 사람의 통화인데 당사자들 아니면 모를 일, 알 수 없는 일. 그런데 특정 매체 보도가 툭툭 나왔다라는 것은 당사자 중 한쪽에서 이 보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든 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전화 통화인데 그 다른 한 사자인 법무부에서는 저 사실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저 내용은 이원석 총장의 마음을 굉장히 좀 위로해 줄 법한 보도 내용이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진실은 알 수 없어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한동훈 후보한테 보냈다는 과거에 한동훈 후보 측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보낸 메시지였기 때문에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 쪽에서 흘렸거나 혹은 그거를 본 사람들이 흘렸거나 이렇게 됐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내용은 누가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팩트는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정황이 검찰총장은 패싱 당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하고 용산에서 뭔가 그 여사와 조사나 수사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 맞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설사 뭐 저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굳이 누가 흘렸다라고 본다면은 억울한 총장 쪽에서 얘기가 나왔을 수 있겠죠.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알 수는 없는 거죠. 단정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박성재 장관은 제가 보기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사지휘권 왜 보고 안 시켜줍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부인인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이해충돌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둔 것이었는데 그 말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이렇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거를 복원을 안 시켜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한편 이원석 총장으로 보면 참 딱하게 됐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지금 2년 넘게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한이 없다. 이 자리에 미련도 없다. 그랬는데 왜 미련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표 던지고 할 말 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 정도쯤 되면. 또 한편 생각하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이랑 이런 그 국회에서 논란과 옥신각신 했던 대화들을 보면 인사권도 없는 총장이 식물총장 아니겠냐고 이러면서 패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당했던 거를 지금 똑같이 그 아꼈던 이원석 총장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수사검사들은 검찰의 자존심 그렇게 내세우고 했는데 그것도 여사의 결단으로 지금 제3지대에서 그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핸드폰도 다 제출하고 우리 검찰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나요? 뭔가 수사하고 조사하면서 핸드폰 다 제출을 하고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는 핸드폰 가지고 있고 왜냐? 경호 대상이어서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보고 들으면서 이 수사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간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도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수사지휘권 회복시켜주고 검사들도 우리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받아서 사표 던져 이런 게 아니고 그 제3지대에 가서 핸드폰까지 제출해가면서 그런 그 모욕적인 수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핸드폰도 없어서 상사랑 통화도 못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 너무 자존심 상한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던졌으면 더 국민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총장도 감찰한다 그랬다가 뭐 진상을 조사한다 그랬다가 이제 진상을 파악한다로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총체적으로 검찰 내부의 문제로만 두고 볼 것이냐.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여사가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믿기 어렵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빨리 사표 내세요. 이원석 총장. 할 얘기를 세게 한번 하고 사표 내고 정리하는 게 맞죠. 김유정 의원님. 네. 검사들 휴식 시간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돌려받았다. 그런 얘기는 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휴식 시간에는. 그런데 보고를 안 했다면 더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늦게 했대요. 그러니까 문제죠. 온라인 쇼핑몰 발 거품이 터졌다. 특히나 티몬과 위메프, 저희 대형 미디어홀에 띄운 이 사진이요. 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분명히 카드 결제를 했는데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상품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 몰려있는 사진을 저희 PD님들이 이렇게 대형 미디어홀에 띄웠습니다.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사진으로도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태일까? 원인은 뭘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셔야 됩니다. 함께 보시죠.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예요. 지난달 기준 이용자가 티몬과 위메프 합쳐서 무려 869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거래액은 1조 1,000억 원대 규모입니다. 상당합니다.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해주지 않은 금액 규모가요. 무려 1,0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적게 잡아 1,000억 원대. 그러면 티몬과 위메프에게서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업체들도 티몬과 위메프에 계산을 했는데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피해액이 상당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 대표 5월분 판매 대금 5억 원 정산이 안 됐다. 나갈 돈이 산더미인데 이후 정산도 불투명하다. 또 다른 대표 여행업계에서만 수백억 원대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아니 여행 상품은 다 제공을 했는데 나중에 후 지급받아야 될 정산받아야 할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도 돈을 받아야 우리 하급업체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문제예요.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상품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들을 취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항공권을 결제해요. 그런데 상품 판매자가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라고 그 여행 상품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만 돈을 뜯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위메프가 티몬이 대금을 지급해줘야 상품 판매자가 상품을 줄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가 중단되니까 여기에서 돈줄이 막힌 겁니다. 자,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그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8월 초에 부산 가려고 예약을 한 건을 했고요. 그리고 9월 중순에 양양을 가려고 예약을 했죠. 두 건이 다 티몬을 통해서 예약을 했고요. 근데 모두 다 취소가 돼서 피해 액수가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카드로는 취소가 안 된다고 해서 계좌를 통해서 환불을 받으려고 계좌를 입력하려고 창을 켰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류라고 뜨고 1년에 한 번 가는 가족여행이었거든요. 이번 여름 휴가는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더 가야겠다라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큰 상대 마음이냐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 여행을 2가지를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티몬이랑 위메프도 고객센터 가서 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소비자들만 중간에서 계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요? 500만 원 정도 가 있어요. 환불이 안 되면 결국 나와 티몬의 싸움이 될 텐데 그걸 감당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까 싶고 조금 더 싸게 가려고 하다가 더 큰 피해를 입었구나라는 생각. 인터뷰한 피해 소비자는 피해 액수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대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상품과 항공권 등을 싸게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싸게 구매를 해놨는데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가족여행이면 나랑 남편, 우리 애들, 부모님 등등 하면 500만 원 정도 훌쩍 넘길 수 있죠. 근데 그게 고스란히 항공사에서 여행사에서는 취소가 됐는데 결제된 돈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 상황입니다. 자, 언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시점, 환불은 받을 수 있는 건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성춘 부의장님, 젊은 분들 티몬에서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들 많이 사요. 저기가 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피해를 본 사람들도 꽤 있고요. 성춘 부의장 주변 지인들이 지금 피해자도 있어요? 네, 피해자가 있습니다. 저걸 샀는데 이번에 왜냐면 지금 휴가철 앞두고 다들 젊은 분들은 또 저런 거 많이 사죠. 많이 사기 때문에 그리고 다 조금씩 저런 이커머스가 조금 몇 %의 할인이지만 그게 아까 피해 금액 뭐 500만 원 이런 것처럼 500만 원씩 구매할 때는 뭐 약간의 몇 %만 할인해도 그게 꽤 이득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근데 이 문제가 티몬이나 위메프나 다 이렇게 사실상 쉽게 설명하면 돌려막기식
그러니까 이미 대금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이미 다른 상품에 대한 대금 지급된 걸로 그걸로 일단 또 그 돌려막는 이런 행태를 한 지가 꽤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지금 터졌는데 사실상 지난달에 터졌어야 되는 건데 지난달에 그 팀원에서 그 상품권 관련해서 갑자기 대폭 할인, 원래 할인폭보다 더 크게 할인을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매를 했어요. 원래 상품권은 일단 그 결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제를 한 것 같고 일단 그걸 또 돌려막기를 한 거죠. 상품권까지 팔아서 그거를 뭐 8% 거의 10%까지 할인하는 갑자기 대박 할인 상품 이러면서 내놓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 구매를 하니까 일단 돈은 들어오니까 팀원이 그걸 대금 지급 못 하고 있던 걸 그걸로 일단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막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 여행 상품 관련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구매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막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작 지금 대금 지급할 때가 오니까 그렇죠. 돈은 없다. 지금 뭐 아까 뭐 몇백억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한 그 가장 큰 여행 관련 업체 그 법무팀에서 추정하는 것은 거의 여행 업계에서만 피해액이 거의 1,000억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휴가철을 앞두고 방금 어떤 우리가 자료화면 본 것처럼 이 휴가를 앞두고 돈은 냈고 이미 근데 갑자기 그 숙소나 비행권 이건 받을 수 없고 근데 취소는 안 되고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들이 속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렇게 좀 불안한 경영 그 방식을 취하고 있던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미 예견된 게 뭐 몇 달 전부터 예견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막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 이것들도 그 관리 감독을 못한 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묻게 되지 않을까. 이걸 물론 지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한 다음에 명확히 나오겠지만 기업의 문제, 이거 관리 감독의 문제 함께 묻게 되는 이 대규모 사태로 이어질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이 이 이커머스를 많이 사용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시간이 없더라도 장을 볼 때 직접 가서 사자 파.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뭐 전통시장, 모래시장 같은 데 가서 과일도 사고 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보다 또 한참 어리기 때문에 이런 이커머스로 쿠폰 같은 거 받아서 더 싸게 구매하고 하는 파이거든요. 그런데 그 쿠폰과 저렴하다는 그 상품권 때문에 지금 피해액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춘 부의장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함께 보시죠. 최근 팀원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할인가로 판매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석연치 않았다는 거죠. 이미 내부에서는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려막기 위해서 이런 상품권과 쿠폰을 판 거 아니냐는 거예요. 팀원 캐시는 10% 할인, 해피머니 상품권은 5만 원권을 46,250원에, 컬처랜드 상품권 5만 원권을 46,400원에 판매했다는 거예요. 배달앱 요기요 상품권은 7%, 8% 할인. 현재 판매된 상품권의 사용이 지금 막혔다는 겁니다. 그럼 저 상품권을 산 사람들은 고스란히 종이장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종이장의 표현도 옛날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모바일 상품권이니까요. 휴지장? 소비자들 몇 푼 아끼려다 알벼락이다. 유통업계 현금 마련 위해 적극적으로 할인 판매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건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건데 금융범죄 전문 수사했었던 김광선 검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UMF나 아마 팀원이 이제까지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사실 UMF랄지 팀원이 어떤 이제 모바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이커머스를 했기 때문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이커머스 시장에 뭐 쿠팡이랄지 엄청난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적자 규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쿠팡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흑자로 전환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뭐 한 1주 정도 적자 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을 그 대표가 처음에 이 대표가 뭐 이름은 구씨인데 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제 지마켓이라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걸 나스닥에 상장해가지고 이걸 이베이에게 팔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베이고 팔면서 10년 동안은 이런 똑같은 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겸업금지 조항을 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가서 큐텐이라는 업체를 설립을 했는데 큐텐이라는 업체를 설립하면서 이런 티모일할지 UMF랄지 또 미국 다른 업체를 계속 인수한 거예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자본 잠식 아니면 적자 회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MF와 티몬의 연간 실적이 다 마이너스군요. 그렇죠. 이 회사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없는데 그러면 왜 큐텐 회사에서 이런 회사를 인수했을까? 그것은 이건 이커머스라서 엄청나게 쇼핑몰 거래가 크잖아요. 그러면 물류 회사는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물류만 하는 회사는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 물류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인수합병이 있었다. 그렇지, 인수합병을 했는데 다 전부 다 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시간의 문제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엄청난 이제 소비자 피해가 있을 거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자들도 대금질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뭐 1,00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큰 기업도 한 뭐 1,000만 원, 1억 이걸 지급 못 해갖고 부도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시 회생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방금 잘 설명해 주셨듯이 큐텐이라는 업체가 무리하게 티몬과 위메프 등을 인수하면서 자금을 다 썼고 결국 대금을 지급할 여러 개 업자 이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큐텐, 이 사실은 이 직구 사이트를 운영했던 큐텐의 창립자가 티몬과 위메프를 무리하게 인수를 했다. 그리고 AK몰과 2024년 최근에 이제 위시까지 인수를 하면서 막대한 현금을 지급했고 현금이 없자 결국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지적입니다. 위메프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과 같은 피해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들 많이 지치셨을 건데 아까 저 환불 리스트를 받고 저희가 내일 오전에 저 부분 예약 내역 확인하고 환불해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환불을 받아야지만 가시겠다고 하셔서 저희 직원들 와서 지금 예약 내역 확인 중이거든요. 그래서 확인되면은 저희 환불 진행하고 이렇게 가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야 본사 가구라도 들고 가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들고 가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팀은 본사로 찾아가 가구라도 들고 나와야 된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비슷했어요. 그때 화제가 된 사진이 공기청정기라도 들고 가자 라는 것으로 보이는, 비춰지는 사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보도가 됐었죠. 팀은 본사라도 가자. 가구랑 전자기기 떼가다가 경찰 출동한다. 실제 실행하면 절도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들고 가자는 게 아니라 김정은 의원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면 환불 받을 수는 있을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00만 원, 1,000만 원 뜯겼다. 여행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그렇죠. 오죽하면 지금 저러겠습니까? 가구라도 들고 가자. 일부 환불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마음이 심각한 상태이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답답한 건데, 그러니까 여행 뭐 그 예약한 것이건 뭐 온라인 쇼핑에서 이제 뭔가 물건을 산 것이건 간에 취소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처음에는 또 계좌로 환불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계좌 입력하면 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그런데 계좌도 입력이 안 된다는 거고 계속 오류가 나는 거고 이를테면 위메프나 티몬에서 탈퇴를 하려고 해도 탈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모든 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게 취소가 되어야만 다른 여행 상품이라도 이를테면 예약을 해서 갈 텐데 그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 사연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부모님 뭐 회갑이나 뭐 생신 맞아서 가족여행 계획했던 사람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부들이 조금 물건 그 저렴하게 조금이라도 아껴서 구입해보고 마트 상품권 같은 거 구입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배달 앱에서 이제 구입한 것도 있는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온라인 공간에 사라져버리고 구입을 했는데 쓸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가족들의 마음이 있고 주부들의 마음이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금감원이든 어디든 또 대통령실에서도 소비자들, 국민들 피해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구제책이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지 이게 일파만파 커질 것 같아서 그러게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예,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티몬과 위메프가 그래도 해결책을 스스로 마련해서 어디선가 계열사를 매각해서라도 대금을 마련해서 소비자들의 피해액을 환불해주고 대금 지급이 밀려있는 업체들에게도 원활하게 대금을 환불해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나이스할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독일 총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줄 아셨죠?
유럽 내에서 무언가 기류 변화가 있다라고 해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의 이 총격 피격 당시의 보디캠, 비밀 요원들의 이 보디캠 영상도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So this is the guy that, all right, so if you go to that window that's open and yell for Greg, that's the sniper that sent the original pictures and sent the pictures out. I don't know if you got the same ones I did. I think I did, yeah. He's like got his glasses on and he's 즉 범행 전에 수상한 사람을 파악했는데도 왜 저걸 막지 못했느냐라는 비판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선의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해리스가 트럼프를 역전하는 여론조사도 나왔고요. 다자대결일수록 해리스가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무언가 미국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양자 대결 결과 카멀라 해리스가 44, 도널드 트럼프가 42%의 여론을 받고 있는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고요. 다자대결일 때는 해리스가 더 유리합니다. 케네디 주니어 8%, 도널드 트럼프 38%, 카멀라 해리스 42%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자 미국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헐리우드의 이 큰 손들도 앞다투어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욘세, 가수 비욘세 와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들도 해리스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해리스 등장곡에 비욘세의 노래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조지 클루니도 해리스를 공개 지지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해리스가 이 캠페인송에 비욘세 저 유명한 노래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는데 비욘세가 흔쾌히 허락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지난 22일 델라웨어주 월밍턴 대선 캠프 사무실 방송 당시 비욘세의 프리덤 배경음악 사용을 요청했는데 비욘세가 오케이 사용해라 라고 허가하면서 플러스 지지까지 하고 있다는 건데 이 프리덤은 흑인의 인권, 자유가 담긴 곡이라고 합니다. 흑인 인권 시위 현장에서 불리는 대표 노래. 해리스 입장에서는 유색인종과 여성표가 내가 앞서고 있으니 10분 활용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사실 뭐 비욘세를 흑인들만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비욘세의 지지를 끌어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야, 미국의 이 유명 스타들까지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비욘세가 지지한다. 이거는 뭐 이게 남다른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미국의 대중문화의 전설 같은 인물들이 지금 지지를 하는데 뭐 비욘세뿐만 아니라 뭐 유명 배우들,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조지 클루니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헐리우드라는 곳이 굉장히 진보적인 곳입니다. 네. 문화인들은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탑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해리스의 남편이 헐리우드에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연예인들, 대중문화 스타들과 법률 상담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싱턴으로 와 있지만요. 그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좀 해리스에게는 지금 대중문화인들, 대중예술인들의 지지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일 총리 말씀도 하셨죠. 네. 독일 총리,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전전긍긍.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 분위기로 본다면 야, 우리 나토에서 나 빠질 수도 있어. 방위 분담금 더 내. 그럼 했었죠. 이야기를 지금 할 겁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나 빠질 수밖에 없어. 빠질래. 니들 알아서 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극단적인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니들 돈 안 내면은 푸틴 마음대로 하도록 해버릴 거야. 푸틴이 러시아가 유럽을 휩쓸어도 우리 개입 안 할 거야. 이런 겁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슐츠 독일 총리의 발언은 독일인들, 그다음에 유럽인들의 마음을, 기대를 내비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보다 많은 지지를 드러내고 있고
또 이른바 중도층들, 중산층들의 이제 표심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미국 대선은 아시겠지만은 경합주,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뭐 이런 경합주에서 누가 한 표를 더 먹는가 이 싸움입니다. 그 경합주는 특히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은 백인 중산층들의 표심이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과연 이제 해리스가 지금은 일종의 컨벤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컨벤시 효과를 넘어서 가지고 그런 백인 중산층들의 캐스팅 보트를 짓는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가가 지금 핵심이고요. 아마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한 달 전에 이걸 예상을 했답니다. 한 달 전쯤에 이미 바이든이 사퇴할 것이다. 그럼 해리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첫 한 달 또는 얼마 동안에는 해리슨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예측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바이든보다는 경쟁력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경쟁 구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해리슨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 모두가 미국 대선에 투표를 한다면은 해리슨이 이기겠지만은 또 미국 대선, 미국 국민들의 선택의 목이니까요. 그건 또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검사 대 범죄 피의자 구도로 선거 캠페인을 세운다라는 보도도 많는데요.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6쪽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단에 김진애 돌직구쇼 계정에 들어오시면 지금부터 김진애 더 라방 시작됩니다. 검색하시기 어려우면 김진애 더 라방 혹은 김진애 돌직구쇼라고만 치셔도 바로 더 라방 계정이 잠시 후에 뜬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